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약점의 강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 있는 개라는 뜻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언더독이라고 하는 건 투견장에서 아주 크고 힘센 개에게 깔려서 그 밑에서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투견장에서 그런 언더독이 큰 개를 이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큰 개의 무시무시한 턱힘과 완력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작은 개가 큰 개를 이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포츠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다가 깊은 감명을 받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봤던 쿨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런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감명 깊어서, 너무 영화가 감명 깊어서 제가 보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집에 다 초대해갖고 라면을 끓여주면서 제가 함께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선수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 자메이카는 아주 뜨거운 나라잖아요. 굉장히 뜨거운 나라인데, 이 뜨거운 나라인 자메이카에서 얼음 위에서 하는 봅슬레이를 탄다, 얼음 썰매인 봅슬레이를 탄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쌍카와 주니어, 율, 데리스라고 하는 4명의 이 자메이카 육상 선수들이 이 봅슬레이 경기에 도전을 합니다. 이 경기에 도전을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육상 선수들인데 자메이카에는 워낙 잘 달리는 선수들이 많아서 올림픽에 나가고 싶은데 육상으로는 올림픽에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하게 생각해낸 것이 하계올림픽이 아닌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자. 왜냐하면 자메이카는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나간다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동계올림픽 경기인 봅슬레이 경기에 4명이 도전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변변한 썰매도 하나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욕조에 4명이 앉아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밑에 있잖아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욕조에서 4명이 지금 이 상상으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만들어 놓은 썰매를 보세요. 바퀴 달아갖고 만들어 놨는데 저걸 타고 막 언덕에서 내려오는, 근데 이 봅슬레이 경기를 그렇게 연습해갖고 되겠습니까? 변변한 썰매도 없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다가 어찌어찌해서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결국은 썰매는 동계올림픽에 가서 처음 타보는 거예요. 진짜 썰매는요. 그러다 보니까 썰매가 뒤집어져서 정작 경기 때는 완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명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 결승선까지 썰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썰매가 뒤집어져서 못 가게 되니까 이 4사람이 일어나서 썰매를 어깨에 메고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아주 명장면인데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자메이카 선수들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이 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열광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막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이 자메이카 팀이 그 후로도 몇 번 동안 이 올림픽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마다 아주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신기록을 세운 것도 아닌데 그저 결승선을, 그것도 썰매로가 아니라 썰매를 어깨에 메고 결승선을 통과해서, 뭐 기록이란 게 형편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들이 우승이나 신기록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환호해주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야말로 인생 승리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언더독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애정을 힘입어서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해내는 그런 언더독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존재했고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이면서도 유약했던 야곱, 이집트의 노예였던 요셉,
그니스 사람이면서 이방인이었던 갈렙,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 룻,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언더독들이었고 따뜻한 사람들의 애정을 힘입어서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해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다윗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아버지마저도 제외시켜버렸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언더독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항상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가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책에 보면 지난 200년 동안 매우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벌어진 모든 전쟁을 집계해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이 학자들은 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런 걸 해요. 지난 200년 동안 아주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싸웠던 전쟁을 다 집계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의 군사력이, 인구나 군사력이 적어도 10배는 많은 큰 나라, 그러니까 한쪽은 10분의 1 이하로 작은 나라, 한쪽은 10배 이상으로 큰 나라, 군사력과 인구가, 그런 나라들이 싸웠을 때, 그런 두 나라가 200년 동안 싸운 결과를 볼 때 큰 나라가, 10배나 큰 나라가 몇 번이나 이겼을까요? 몇 번이나 이겼을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이 확률로 이겼을 것 같으세요? 100%, 8번. 8번은 이겼을 것 같아요. 10번 싸우면 8번은 이겨야죠. 사실 10번 싸워서 8번 이기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10배나 큰 나라예요, 지금요. 여긴 막 그냥 중무장한 탱크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핵폭탄이 있고 막 이런 나라고, 여기는 그냥 조그만 나라예요. 사람들이 총 들고 싸우는 그런 나라는. 10배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물리적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항공모함 있는 나라랑 보트 타고 가서 싸우는 나라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 정치학자인 이반 아레긴 토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이걸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큰 나라가 이긴 확률이 71.5%랍니다. 권사님 80%보다 한참 못 미치죠. 다시 말하면 3번 싸우면 한 번은 10분의 1 정도의 작은 나라가 한 번은 이겼다는 거예요. 3번 싸워서 한 번 이겼다는 거예요. 10번 싸워서 한 번 정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배 차이니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3번 싸우면 한 번은 작은 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겐 토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약간 다른 질문을 합니다. 강대국과 이 약소국 사이의 전쟁에서 다윗이 한 것처럼 약소국이, 이 강대국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방법, 원래 하는 싸움대로, 그냥 우리가 원래 전쟁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약소국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장점을 살려서 독특한 방법으로 싸웠을 때는 얼마나 이겼을까?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63.6%의 확률로 작은 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뒤집어졌습니다. 작은 나라가 자기네 방법으로 싸웠을 때는 3번 싸우면 2번을 작은 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배 이상의 큰 나라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로 있는데, 제가 1부 때 질문했더니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토요 명화, 주말의 명화 안 보신 것 같아요. 옛날에요. 저는 이걸 봤거든요. 주말의 명화인지 토요 명화, 심지어는 토요 명화인지 주말의 명화인지 그 앞에 화면에 이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 정도의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모르세요? 모르시는군요. 그 베두인들이 이렇게 낙타 타고 막 총 들고 다니면서 싸우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화거든요. 이 장면 보신 것 같지, 어디서요? 이게 그 토요 명화인지 주말의 명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화면에도 나왔던 영화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는 매주 봤거든요. 매주 봤으니까.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이 영화가 실제 전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이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아라비아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딴 데서 온 사람인데 이제 아라비아 군대를 이끌었죠. 베두인 군대를. 터키 군과 아라비아 반란군의 전쟁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터키 군이, 지금도 터키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아주 가공할 만한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터키가
가공할 만한 최신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로렌스와 아랍 군대는 정말 제멋대로인 베두인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훈련된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저 유목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전쟁을 이깁니다. 이 로렌스의 군대가 지금 그때 갖고 있었던 화력은 겨우 1인당 소총 한정, 그리고 100발의 총알 100개. 이게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훈련이 아니라 진짜 전쟁에서 1인당 총알 100개밖에 안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건 싸우지 못할 정도의 전력입니다. 그리고 20kg의 밀가루, 568리터의 물, 요거를 낙타에 싣고 다니면서 싸운 거예요. 지금 이 터키군에는 공군, 육군, 해군, 탱크 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라비아 로렌스 군대는 낙타에 총 한 자루에 총알 100발씩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복구품은 다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 로렌스의 군대에게 절대적인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막에서도 무려 하루에 180km를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917년 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과 5일 만에 4개의 도시에서 100곳의 선로를 파괴하고 100개의 통신선을 절단합니다. 열차 2대를 폭파하고 터키군의 유격대를 격파합니다. 이게 불과 5일 만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8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전부 합쳐도 13일이죠. 23일 만에 그 뒤에 8일 동안에 터키군의 2차례 공격을 비롯해서 11곳의 선로를 폭파하고 2 지역의 철도를 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카바 전투라고 하는 전투입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인데요. 아라비아의 로렌스에게 승기를 넘겨줬던 이 아라비아 군대가 터키군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전투인데 이게 바로 아카바 전투인데요. 이 아카바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터키군에게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아라비아의 로렌스 군대가 진격을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방울뱀과 코브라 같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사막을 건너서 공격을 했던 겁니다. 작은 사막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막을 건너서 공격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막을 통해서 오는 동안에 이미 지쳐서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로는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이제 길목만을 지금 이 터키군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카바의 그 사막을 그냥 정면으로 통과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터키군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터키군이 완전히 괴멸되게 되는데 이때 터키군이 전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군대는 2명만의 사상자가 있었다. 겨우 2명 사상자 당했다는 겁니다. 이 터키군이 생각할 때는 설마 로렌스의 군대가 사막을 건너오는 미친 짓을 할까 하고 생각했었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학자들의 연구 가운데 공부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전쟁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공부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있으시죠. 제가 이 말씀 전했을 때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저한테 설교 원고를 달라고 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교장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번 설교가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아세요. 공부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흔히 돈이 많은 부모가 자녀 교육을 더 잘 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그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돈과 학업 성취도의 관계는 오히려 뒤집어진 U자 곡선을 그립니다. 제가 그래프 그려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가난한에서 부자가 되는 부자가 되면 될수록 희한하게도 돈이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학비조차 전혀 대주지 못하는 가정처럼 자녀 교육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진 U자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실제로 부자의 자녀 교육이 어렵다라고 하는 뜻의 속담이 세계의 여러 나라에 많이 있다 그래요. 미국은 셔츠바람으로 시작해서 3대 만에 다시 셔츠바람으로 돌아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말 중에 부자가 3대 못 간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죠. 이탈리아에는 뜰 때는 별, 질 때는 마구간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답니다.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의 노년은 마구간이 된다, 이런 이야기라고 해요. 스페인에는 없는 자는 가지고 가진 자는 낭비한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래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자가 되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부자가 자녀 교육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가난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열심히 해라,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 돈을 아껴야 된다, 이런 말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난과 결핍 자체가 발전적인 삶의 원동력이 아이들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부자들의 자녀에게는 이런 원동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부자가 안 돼봐서 그게 뭐가 없는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인 제임스 그러브만이 이걸 조사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이 제임스 그러브만은 부유함은 그 안에 파괴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한계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부자들에게 있어서 이 점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쓸모없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물건을 사달라고 때를 쓸 때, 예를 들면 뭐 어린아이가 막 총을 사달라고 그럴 때 말이죠, 장난감총, 위험한 장난감총 같은 거 사달라고 그럴 때 이제 가난한 집은 안 돼, 못 사,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몇 번만 하면 저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비싼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슬쩍 껴서 위험하기도 해, 그러면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위험하기도 하니까 안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안 되니까요. 정말 안 되니까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엄마 저거 사줘요 그랬는데 안 돼, 돈 없어. 엄마는 BMW 타고 다니잖아요, 아빠는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아빠 차는 이렇게 비싼 건데 나는 저 싼 총을 왜 못 사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안 사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줄 수 있는데 왜 사주지 않는지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대줄 수 있어야 아이가 납득한다는 거죠. 그래, 사줄 수 있어, 하지만 사주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에 맞지 않는 물건이야,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하려면 어떤 가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설명할 때 아이가 그것이 정말 옳구나라고 끄떡끄떡하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가르치다가 정말 제가 이성을 잃을 뻔한 적이 2번 있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가르치다가 뭐냐면, 첫 번째는 1 더하기 1을 가르칠 때, 여러분, 1 더하기 1 엄마 아빠가 가르쳤을 때는 정말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화 끈 묶는 법 가르칠 때요. 제가 운동화 끈을 이렇게 나비로 묶어서 이렇게 탁 풀리면 풀리게 하는 요 운동화 끈 묶는 법을 제 아들한테 가르칠 때 정말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100번을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해요. 운동화 끈을 한 1000번은 묶었다 끌었다 한 것 같아요. 해보셨습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보통은 유치원에도 데려다 놓으면 유치원에 다 배우지 않습니까?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유치원 선생님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 제가 운동화 끈 우리 아들 묶는 거, 운동화 끈 묶는 거 가르치다가 정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총을 왜 너한테 사줄 수 없는지, 이 총은 15세인데 너는 왜 지금 15세가 안 돼서 이 총을 쓸 수 없는 건지, 또 이 총은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평화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런 총을 너한테 안 사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다 설득할 수 있어야 아이에게 안 줄 수 있다는 거죠. 엄마 아빠 통장에 돈 많잖아요. 카드만 긁으면 다 되잖아요. 이거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려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 아이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골리앗의 함정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는 사립 명문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이제 다음 주에 학급당 학생 수에 관한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책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 환경은 부모가 부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골리앗의 함정이랍니다. 거대하고 힘은 세지만 전투에 아주 적합한 것 같지만 결국 다윗이 던진 것과 같은 날아오는 돌멩이에는 그저 거대한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골리앗. 어느 순간 다윗 같은 녀석이 훌쩍 나타나서 돌멩이 한번 집어던지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골리앗이다, 그런 얘기죠.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물고기 큰 연못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러면 대학교를 어디 가겠어요? 명문대학에 가겠죠. 그래서 이제 사대문 안에 있는 명문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명문대학에 딱 가보니까 자기 같은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똑똑한 엘리트들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더 이상 최상위권에 머물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학생이 그 학교에서 꼴찌를 해도 평범한 학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체 그 과의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이 학생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무대에 갔으면 그 학과에서 꼴찌를 해도 나머지랑 비교해서는 아주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학급에서는 평범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학생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더 쉬운 일을 선택하거나 계속 그 일을 해도 별다르게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작은 물고기 큰 연못 효과라고 합니다. 큰 연못에 넣으니까 물고기가 원래 제법 큰 물고기였는데 너무나 큰 연못에 넣어놓고 보니까 이 물고기가 작아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길을 못 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큰 물고기 작은 연못 효과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조금 전에 그 학생이 인류 명문대에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느 학교에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론은 심리학자인 허버트 마시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 사람이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서 학교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선별된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자존감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최고의 경영학 박사학위 과정을 이제 예를 듭니다. 통계를 냈어요.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 최상위권 학교의 학생들이 세계 최고의 학교 박사과정까지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꼴찌를 해도 세계 최고의 학교 있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학교에 박사과정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서 꼴찌를 해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상위 15%를 제외하고는 자기들보다 덜 똑똑한 미국 내, 그것도 30위권 이하의 학교들, 30위권 이내가 아니라 30위권 이하의 학생들의 상위 1% 학생들보다 박사학위 결과물이 현저하게 저조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세계적인 명문대의 85%나 되는 학생들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보다 자기의 역량을 훨씬 더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면서 세계 미술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세계 미술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사로, 모네, 르누아르, 세잔, 드가, 이런 이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명한 인상파 화가들입니다. 인상파 화가들인데요, 지금은 유명한 박물관마다 막 앞다투어 전시하는 명작들의 작품들, 그런 작가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호주에 저희 시드니에 같이 비전 여행 갔을 때 미술관에 갔어요. 미술관 얘기를 하길래 제가 꼭 가자 그랬습니다. 가서 너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봤어요. 뭐 피카소 작품도 있고, 저는 이제 가서 인상파 작품들, 이 책을 제가 진작에 읽었기 때문에 가서 이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들을 쭉 보면서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앞에 오래 있으면 청년들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뭘 보나 이렇게 보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 이제 이런 이름들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작가들인데, 이 작가들이 정말 세계의 미술사를 바꾼 이 작가들이 그 당대에는 극도로 가난한 생활을 면치 못했다는 거예요. 모네 같은 작가는 정말 훌륭한 화가인데 얼마나 빈털터리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가 굶어 죽을까 봐 죽지 않게 하려고 르누아르가 빵을 사다가 너 먹고 죽지 말아라 그러고 빵을 사다 준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르누아르는 빵을 사다 줬으니까 부자였겠지. 아니요, 르누아르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편지를 붙일 우표가 없어서 편지를 못 보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에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그림이 나빠서가 아니라 살롱 중심의 미술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는 살롱이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미술 활동,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요. 그러기 위해서는 살롱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을 뛰어넘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당시의 화가들은 살롱이라고 하는 전시관에 그림이 걸려 있었어야 했습니다. 살롱에는 3,000에서 4,000점 정도의 그림을 전시하는데 그 그림 비평가들이 그림의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을수록 살롱의 중심에, 사람들 눈높이에 좋은 곳에 그림들이 걸립니다. 비평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그림들은 좋은 점수를 받은 그림들은 비싼 값에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려갔지만 그렇지 못한 그림들은 헐값에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살롱에 그림이 걸리면 다행이었는데 비평 과정에서 아예 작가에게 돌려주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림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그림이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화가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말이죠. 이 비평 과정에서 비평가들이 원하는 색, 원하는 상징, 원하는 그림, 심지어 액자 표구까지 기준에 맞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비가 많이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에게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그 비평가들에게 좀 주고 좋은 데 좀 그림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역작이라고 하는 당대의 르누아르의 그림 같은 건 살롱의 천정 아래, 사람들이 볼 수도 없는 살롱의 천정 아래 붙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1868년에는 르누아르, 바지유, 모네의 그림이 살롱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때 그 쓰레기통이 제가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거기 있었으면 분명히 그 명작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게 쓰레기통에 버려져서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874년에 드디어 이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롱 중심의 미술의 회의를 느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시회를 엽니다. 경쟁도 없고 심사도 없고 메달도 없고 모든 예술가는 다 똑같이 잘 보이는 곳에 그림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심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만을 위한 그런 전시회였죠. 그런데 한 달 동안 이 전시회가 열렸는데 세잔, 드가, 모네, 피사로, 르누아르, 알프레드 시슬리, 제가 호주에 가서 알프레드 시슬리 그림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좋았습니다. 6명의 그림 165점이 전시가 됐는데 첫날에만 175명이 와서 관람을 했고 한 달 동안 총 3,500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림을 관람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시회를 열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지만 좋은 평가만 받은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경멸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롱에 그림을 걸지 않고 자기들끼리 전시회를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론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전시회를 열어간 거예요. 결국 오래지 않아서 인상파라고 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저기 전시관마다 혹은 때로는 교회에도 전시하고 이렇게 관공서에도 전시하고 전시회들이 여러 곳에서 열리잖아요. 이게 인상파 화가들이 만들어낸 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가까운 미술관이나 혹은 전시장에 가면 좋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큰 물고기 작은 연못의 선택에 반드시 뒤따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외부의 경멸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큰 물고기 작은 연못에는 반드시 외부의 경멸이 뒤따른다. 사람들의 무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무시를 당하셨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던 바로 그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경멸이죠. 그런 류의 경멸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경멸이 있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환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공동체, 우정, 그것에서 나오는 모든 지원을 누릴 수 있고 누구 하나 혁신하고 개성이 있다고 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장소, 거기가 바로 작은 연못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경멸에 뭐라고 말합니까? 와봐. 좋은 곳이야. 좋은 분이야. 와보고서 얘기해. 나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나는 왜 하필 여기에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작은 연못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허우대 멀쩡한 형들이 아닌 아버지조차 포기했던 말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다윗은 왜 세상에서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찢기고 버림받고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던 아둘람 굴에서 자기 정치 인생을 시작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 인간성을 상실한 것 같은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이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함께 사셨을까요? 큰 물고기 작은 연못, 비록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공동체의 존경과 우정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지원을, 지지를, 격려를 누릴 수 있고, 혁신이 있고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어도 누구 하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장로님 여기 계셔서 좋습니다. 집사님 여기 계셔서 참 좋습니다. 권사님 여기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세요. 그분이 옆에 있어서 참 좋으시죠? 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여기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여기 있어서 참 좋으시죠? 할렐루야. 작은 연못이라고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작은 연못이라고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고 속상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연못에서 존경과 우정과 사랑을 나눌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개성들을 우리가 다 용납해주고 함께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결국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 땅의 새벽을 깨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